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파악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가구수와 인구수, 그리고 가구 구성비 세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깔을 좀 바꾸고, 자, 기억을 보시면 1804년 대비 1867년에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이것처럼 자료 해석은 보기를 보실 때 끊어읽기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가구당 인구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에서 가구수, 인구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이렇게 치면 이쪽이 분모, 이쪽이 분자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분수 비교를 할 때요. 만약에 A분의 B가 있고 C분의 D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에서 C의 증가율이 20%고 B에서의 D의 증가율이 10%다. 그러면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20%인데 분모의 증가율이 20%인데 분자의 증가율이 30%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니까요. 분자는 크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분자는 증가율이 큰 쪽이 큰 거고 분모는 증가율이 큰 쪽이 오히려 작은 거다라는 식으로 본인만의 기억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비교를 할 건데요. 분모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것이 3배 이상이다 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근데 여기는 한눈에 봐도 3배가 전혀 되지 않죠. 오히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랬을 때 분모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1804년에 가구당 인구수가 더 컸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팁은 표를 그대로 활용하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치를 옮겨 적거나 하지 말고 슬래시 표시 하나로 표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은 니은을 볼 건데요. 니은을 볼 때는 니은을 위해서는 이제 1765년의 상민 가구수는 1804년의 양반 가구수보다 적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민의 가구수니까 이 두 가지 가구수 자료와 가구 구성비 자료를 합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저는 또 추천을 드릴 게 이 막대 그래프와 가구수를 결합하는 문제들이 디귿과 리을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가구수를 옮겨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두고 이제 1765년에 상민 가구수 곱하기 그다음에 1804년에 양반 가구수 곱하기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때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여기 적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다라는 표시를 미리 해둡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 표시가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곱셈이니까 다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가 그러니까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다면 둘 다 큰 것이 곱해져 있는 쪽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보통 뭐 C는 작고 C보다 A가 크고 또 B보다 D가 크고 해서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의 증가율과 여기서의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10%, 여기는 10% 고작 증가했는데 여기는 20%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곱셈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유효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앞자리 두 자리 정도. 그랬을 때 여기는 1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7.2를 더했을 때 79.2인데 이게 86보다 훨씬 작죠. 그 다음에 53과 57을 살펴보면 4라는 수치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53의 10%가 안 되죠. 왜냐하면 53의 10%는 5.3이니까요. 그래서 10% 미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는 10% 이상 증가, 10% 미만 증가니까 이쪽 화살표가 있는 1804년이 오히려 더 커야겠죠. 네, 제가 처음 부등호를 잘못했었네요. 처음 부등호가 원래 애초에 상민 가구 수가 작다였으니까 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10%나 뭐 50% 이런 특징적인 수치들은 계산법을 익혀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72의 10%다 하면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7.2 이런 식으로, 그리고 53의 뭐 10%다 하면은 5.3 해서 58점 어쩌고, 이러면은 단순한 10%라는 수치 하나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디귿번입니다. 노비의 가구 수는 1804년이 1765년보다는 적고 1867년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1804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고 1765년보다는 적고 1867년보다는 많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먼저 적어두시는 게 덜 헷갈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위의 가구 수들하고 여기 노비에 해당하는 구성비를 각각 곱한 수치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죠. 그랬을 때 우리 계산이 편하도록 여기 노비 가구의 구성비가 정확히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위쪽 가구 수의 증가율은 어떠냐? 당연히 2배 미치고요. 당연히 여기는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화살표가 더 큰 거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쪽 화살표가 더 크니까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 보기는 틀린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리을입니다. 리을에서는 이것 대비 이거의 상민 가구 구성비는 감소하였고 상민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상민 가구 구성비는 그냥 이 그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29년에서 65년 사이에 상민 가구의 구성비는 감소하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민 가구 수는 증가하였는지, 가구 수라는 거는 여기 전체 가구 수의 이 수치들을 곱한 그런 값이겠죠. 그랬을 때 전체 가구 수의 경우는 약 거의 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구 구성비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2배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화살표 방향인 1765년에 가구 수가 증가하였던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게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풀이들을 보시면 여기 3배라는 하나의 기준을 활용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10%라는 하나의 기준을 활용한다. 라는 팁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든지 단순화하고 또 특징적인 수치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매칭형 문제인데요. 먼저 팁을 볼게요. 매칭형은 가장 지엽적인 조건부터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당하는 국가가 물론 한국과 멕시코는 알려져 있으니까 안 알려진 국가만 해도 2개나 됩니다. 밑에는 멕시코가 알려져 있고 마지막은 한국이 알려져 있으니까 각각 하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1번부터 막 순서대로 푼다고 풀지 마시고 1번처럼 2개 이상인 국가들이 매칭이 되는 경우는 일단 제껴두시고 2번이나 3번처럼 하나의 나라를 특정할 수 있는 조건부터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2번 같은 경우는 10년부터 12년 그리고 뭐 1억 명 이상인지 등등 여러 조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비교적 간단하죠. 2012년에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만 딱 한 번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엽적인 조건을 3번이라고 설정을 했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이런 3가지 조건 중에 뭘 제일 먼저 풀까 하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감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적용하기 쉽고 지엽적인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팁은 주어진 선지를 역으로 활용해서 확인을 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당연히 이 표와 조건을 가지고 모든 조건들을 적용해 가면서 매칭을 시키는 게 연습할 때는 가장 좋은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남아공이 A와 B와 C에서만 나오니까 D는 아예 제외를 하고 보는 거죠. 남아공을 찾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C가 아니다, 뭐 B가 아니다 방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지워가면서 나머지 보기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푸는 게 핵심이에요. 매칭형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거는 사실은 다들 할 수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근데 이 방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빠르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풀어보겠다고 한 3번 조건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2년 인구는 남아공이 한국보다 많다. 이 인구라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인구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구란 총 배출량이 분자에 가 있고 분모에는 1인당 배출량이 들어있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도 자주 보다 보면 이렇게 옮겨 적지 않더라도 바로 이 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이제 보시면 여기 1인당 배출량과 총 배출량이 보기 좋게 분수 형태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필기 없이 바로 표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약 5배죠. 그러니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5배가 약간 안 되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5배와 같거나 혹은 이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공은 A와 B와 C에만 있기 때문에 D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요. A를 살펴보면 확실히 5배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5배를 하면 이제 36인데 37.6이니까. 근데 B를 보시면 5배가 훨씬 못 미치죠. 5배 하면 앞자리만 해도 80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5배에 훨씬 못 미칩니다. 75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보다 인구가 많을 수 있는 애는 A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B와 C를 자동으로 선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가 캐나다라는 것도 확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브라질과 사우디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우선 볼게요.
여기에는 브라질과 사우디가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만 활용을 해서는 우리는 브라질과 사우디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조건부터 활용하면 이런 1번 조건 같은 경우는 아예 보지도 않고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2번 조건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매년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이다. 멕시코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B와 D 중에 뭐가 브라질인지만 골라내면 되죠. 그랬을 때 인구라고 하는 이 수치를 좀 봅시다. 보면 얘는 겨우 3 정도, 3 정도, 3 정도인데 이 친구는 거의 막 20을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B의 인구수가 훨씬 월등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구가 1억 명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B보다는 D가 브라질이겠구나 라는 팁을 얻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실전에서의 팁이고요. 연습하실 때는 모든 수치들을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서 좀 감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이런 표와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요, 역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성별, 계열별, 고용률이 나와 있고요. 표를 보시면 직장 유형별로 구성 비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보고서부터 천천히 키워드 위주로 봐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전체 고용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공 계열별 고용률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전체 고용률이 나오고 전공 계열별 고용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통째로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두 번째 문단은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고용 형태에 관련된 거는 표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서 고용률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직장 유형별로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 고용 형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리을을 보시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성별, 고용 형태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라는 거를 성별이라는 키워드로 바꿀 줄 알아야 하고요. 여기 표의 그림에 나온 듯이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비율, 비정규직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항목의 제목인 고용 형태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리을이 1번 여기 이 파트를 위해서 리을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면 전공 계열별로는 또 비정규직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요. 역시 전공 계열별로도 고용률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기억을 살펴보시면 전공 계열별 고용 형태라는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파트를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정규직은 민간 기업의 소속, 이런 소속에 대해서는 직장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평균 연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정규직 취업자의 직장 유형 별 평균 연봉이죠, 심지어. 그래서 고용 형태 그리고 직장 유형별 평균 연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급번을 보면요. 고용 형태별, 직장 유형별,
평균 연봉이라는 자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라는 자료는 위에도 있지만 우리는 성별, 전공 계열별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직장 유형별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급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미음도 필요 없고 니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와 보고서를 읽을 때 항상 키워드 위주로 읽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여기서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키워드 위주로 검토해라. 수치보다는 사실 요즘에 보고서에서 수치가 틀렸다고 이렇게 틀렸다기보다는 문두에도 나와 있듯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니까 수치를 보시기보다는 글자 위주로 언어 논리를 푸는 듯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예시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팁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숫자를 기준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무작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원주를 n-1등분해서 등분점을 찍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1부터 n-1까지의 번호를 붙인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1부터 12까지의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n이 13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n이 13이면 m은 2 이상 6.5 이하라는 범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등분점을 선택해서 P의 번호에다가 이거를 밑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P의 번호에 M을 곱한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가 바로 등분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굳이 복잡한 숫자를 넣지 말고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 임의의 점 P에다가 2를 대입하면 M 나누기 N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M은 2분의 N보다 작아요. 그래서 N으로 나눴을 때 몫은 당연히 0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M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의 등분점은 M 그 자체인데요. 1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 6이나 1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구해놨죠. 여기에 맞는 애는 6이기 때문에 M은 6이 됩니다. 그래서 합을 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활용하듯이 그냥 수치를 대입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수치를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림을 이제 추가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문제 푸는 데는 별 도움은 안 되고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값을 번호로 가지는 등분점을 대응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은 1의 대응점인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얘네 둘은 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11을 m인 6으로 나눠보면 몫은 1이고요. 다시. 네. 그렇다면 1과 11은 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11에 m에 해당하는 6을 곱하면 66이죠. 이거를 n에 해당하는 13으로 나누면 이제 몫은 5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은 11의 대응점인 거죠. 그래서 나의 대응점과 한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대응점으로 가지는, 그래서 두 개가 총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은 안 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도 사실은 표가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2013년에 철도 교통사상사고는 이랬으면 투신 자살이 27건으로 90%를 차지했다라고 했으니까 27건이 만약 90%라면 전체 사고의 건수는 30건이 되었겠죠. 그래서 철도 교통사상사고는 여기 2013년 건수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니까 30건이고요. 전년 대비 플러스 4니까 2012년에는 26이었겠죠. 그래서 4번과 5번 보기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에서는 2013년 안전사상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는 다 모두 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유형은 모두 직원이었습니다. 철도 안전사상사고에서 이제 안전사상사고가 나오는 게 여기 표 2와 표 1의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사고 건수가 직원이 해당하는 게 8건이잖아요. 근데 피해자 유형이 모두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비승객 일반인과 승객은 모두 0건이었겠죠. 그리고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1명이니까 피해자 수는 총 8명이고요. 여기는 8건이었죠, 단위가. 그러면 이 피해자 수의 합이 8명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가 3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다를 고르면 정답이 바로 2번으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좋으면 2개만 고르고서도 바로 답을 확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공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안전사상사고가 그러면 8건이겠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1이니까 가는 9가 됩니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13년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원인으로 3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운행장애에 관련된 건 여기 표 3에 있습니다. 표 3에 있는데 이 규정 위반도 제외, 급전장애 제외, 신호장애 제외, 차량 고장 제외하면 탈선과 기타만 남죠. 그런데 2013년에 얘네 둘의 합이 3이었으니까 많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기 기타에는 플러스 2였으니까 0건이겠고요. 여기도 플러스 2니까 0건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2012년에 전체 운행장애 발생 건수가 어디 나와 있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운행장애가 나오고요. 2012년에 5건이 있네요. 그래서 5건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같이 봐야 되겠네요. 2013년에 3건인데 얘네 둘의 합만으로 이제 3건이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0이 되고요. 그러면 2012년을 볼 필요 없이 이게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라가 바로 1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 라까지는 정말 구할 필요도 없이 한 가나다 정도만 구하면 답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쉬운 것부터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교통사상사고와 안전사상사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